김무일 TV와 함께하는 서해바다 외로운 끝섬, 말도의 추억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라는 주제로 치열했던 전장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베트남 전선에도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끝났을 뿐 섭씨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이 열기는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자체였죠. 단순히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방탄조끼와 뜨겁게 달궈진 철모, 그리고 중무장까지 더해지면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더위의 한계를 매 순간 넘나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 신종칠 대위에 호출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작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저에게 후임 안국성 중위에게 지휘권을 인계하고 이번 전투는 열회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저를 향한 중대장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해병학교 시절부터 구대장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예하 대대장들은 자대 병력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위험한 작전이 있을 때마다 자대 중대보다는 수색 중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대장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작전인데 제가 빠져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중대장님은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김중희가 무사히 귀국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답해주셨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부하들을 생각하고 중대의 전체적인 전투력을 고려했을 때 제가 선봉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중자애하라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자중자애라는 네 글자를 듣는 순간 문득 헤어지던 날 인사를 나누던 진풍호 중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국전선이니 늘 몸조심하라는 편지를 받은 지 어느덧 11개월이 흘렀습니다. 사령부 군사정보부대로의 발령 이후에도 늘 신변을 조심하라는 안전을 걱정하며 수차례 편지를 보내왔었죠. 작전 나흘째 공방은 극에 달했습니다. 적들은 지휘관을 쓰러뜨려 소대를 와해시키려 했기에 소대장을 향해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병사들과 똑같이 무장을 해도 그들은 귀신같이 지휘관을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지도를 보고 무전기를 다루는 미세한 손짓이나 행동에서 차이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결국 적의 포탄이 저희 벙커 바로 앞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벙커 앞은 흙먼지로 뒤덮여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지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작전하사인 서상수 하사가 벙커 밖으로 이동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서 하사는 벙커보다는 밖이 지휘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엄폐물도 없는 맨땅이었기에 망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이니셜 SSS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늘 떠벌리던 서 하사의 말을 믿고 벙커 밖으로 나온 순간 기다렸다는 듯 저격이 빗발쳤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좌측으로 몸을 굴리는 순간 지축이 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철모가 날아가고 머리가 깨질 듯한 충격 속에서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금 제가 빠져나왔던 벙커가 적의 곡사포탄을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웅덩이만 깊게 파여 있었죠. 하마터면 총살이 아니라 포탄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 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진심 어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호신 같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과거 철모가 뚫리던 날처럼 오늘 또 한 번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선에는 처음 3개월,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이 가장 위험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하지 않을 때와 방심하기 쉬울 때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이제 정말 끝인가 싶어 안도하는 순간 위생병 이구상 병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무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귀가 먹먹해진 탓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막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병장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큰 소리로 다시 물으니 그 역시 제 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상수 하사가 전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벙커 밖으로 나가라고 권했던 서하사. 결국 소대장을 살리고 대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겨우 23, 꽃다운 나이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극락왕생을 비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1개월 반의 전투 임무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15일이 부족한 한 해였지만 매일매일이 기적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2번의 보직 변경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안전하고 좋은 자리였지만 제 적성에 맞지 않아 모두 거절했었죠. 하나는 귀국 준비를 하기 좋다고 소문난 우치반장 자리였고 또 하나는 여단장 김현상 장군의 부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의 것은 성격상 맞지 않아 거부했고 2번째 보직 역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사양했습니다. 부하도 없이 그저 머슴 노릇을 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범 선배로부터 의장대장을 맡아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귀국이 가까웠는데 의장대장직이 좋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쾌히 승낙했습니다. 소총소대보다 많은 50여 명의 부하가 생긴 것이 흡족했고 베트남 각지를 순회하는 의장 행사는 군 생활의 꽃이라 할 만큼 자부심이 컸습니다. 야간 방어 임무가 부여되기도 했지만 전투부대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합군 의장대와 함께 VIP 행사를 치르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6개월이 흘러 귀국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장대를 인계하고 며칠 남지 않은 날 이면택 중위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정소령이 철책선 외곽 지역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탐색작전을 이제 막 의장대장을 맡은 사람에게 하명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건의했습니다. 이곳은 적의 활동이 빈번해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장대도 작전하는 척은 해야 하지 않겠나였습니다. 전과를 올려 훈장을 노리는 신보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훈장 기회가 많았지만 늘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하사관들과 부하 병사들에게 그 공을 양보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제가 반대했던 철책박 탐색작전에서 지뢰사고로 5명의 아까운 젊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정소령 벙커로 달려가 책상을 뒤엎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10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무일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